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윤정희의 눈이 떠졌다. 20년 넘게 반복해온 일상이었다. 48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몸은 정확한 시간에 깨어나고 있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간호사복이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고 그 옆으로는 딸 수민이 대학 입학할 때 선물한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엄마, 아침 드세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수민의 목소리에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24살이 된 딸이지만 아직도 엄마를 챙기는 마음은 여전했다. 정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도 야근이야? 수민이 김치찌개를 끓이며 물었다. 응, 오늘은 중환자실 근무라서. 너 혼자 저녁 먹을 수 있지?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엄마 챙겨야 할 나이예요. 정희는 딸의 말에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다. 이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둘이서만 의지하며 살아왔다. 남편과 헤어질 당시 수미는 겨우 9살이었다. 아이에게는 너무 큰 상처였을 텐데 수미는 한 번도 아빠가 그립다거나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끝까지 내 손으로 키운 내 딸 하나만 있으면 돼.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말은 힘들 때마다 되뇌는 자신만의 주문 같은 것이었다. 오전 7시 정희는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다.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늘 평온했다. 2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면서 쌓인 경험과 실력은 그녀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주었다. 병원 동료들도 정의를 믿고 의지했고 환자들 역시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좋아했다. 정희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간호사실에 들어서자 후배 간호사 미영이 반갑게 인사했다. 응, 오늘 중환자실이라서. 인수인계 좀 자세히 해줄래? 네, 어제 새로 입원한 환자가 한 분 계세요. 뇌경색으로. 일상적인 업무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정희는 집중해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부분에 더 신경 써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 그것이 그녀의 천직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윤정혜 씨이신가요? 저는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민수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고 윤명자 여사님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저희 사무실로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윤명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희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옛 시어머니였다. 이혼한 후로는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왜 갑자기 변호사가 연락을 했을까? 혹시 어머니께서 어떻게 되신 건가요?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이미 끝났고 유언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정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충격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유언장에 자신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혼한 며느리인데 무슨 일로 자신을 언급했을까? 내일 오후에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희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옛 시어머니와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기에는 정희를 좋아했다. 성실하고 착한 며느리라며 주변에 자랑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혼 후에는 연락이 끊어졌다. 아마 아들 편을 들었을 것이고 정희를 원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수민에게 시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응.
갑작스럽긴 했어. 그런데 변호사가 유 원장 얘기를 하더라고. 수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가 저한테도 뭔가 남겨주신 걸까요? 글쎄, 모르겠어. 내일 가서 들어봐야겠다. 그날 밤 정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아니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일 뿐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았다. 깔끔한 사무실에서 변호사 김민수를 만났다. 그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다. 고인이 생전에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죠. 유언장을 펼쳐보는 순간 정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거기에는 분명히 자신과 수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친필로 쓴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정희가 20년 동안 키운 아이에게도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왜 시어머니는 이런 유언을 남긴 것일까? 이건 정말 할머니가 직접 쓰신 건가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변호사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필적 감정도 마쳤고 증인도 두 분이 계십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정희는 유언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다. 시어머니 윤명자는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정희와 수민에게 남긴다고 명시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천만 원이었다.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었다. 그런데 다른 가족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오늘 오후에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유언장 공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윤정혜 씨도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정희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혼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옛 시댁 가족들과 마주해야 한다니.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른 가족분들 반응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고인의 유지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오후 4시 같은 법무법인의 회의실에서 유언장 공개식이 열렸다. 정희가 들어서자 시댁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전 남편 윤태호와 그의 형 윤태성, 그리고 태성의 부인 차미란이 앉아 있었다. 태호가 놀란 듯 일어났다. 정희야, 왜 여기 있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님이 부르셔서. 미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희를 쳐다봤다. 뭔가 이상하네. 이혼한 며느리가 왜 유언장 공개에 있는 거야? 태성도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변호사님,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내용이었다. 집안의 제사를 누가 지낼 것인지, 큰아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등등.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나의 재산 중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 84이 한 채와 예금 3천만 원은 윤정희와 그녀가 키운 딸 수민에게 남긴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태호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태성과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이게 뭐야? 미란이 먼저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쓰신 거 맞아요? 의학적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고인은 유언장 작성 당시 완전한 정신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태성이 벌떡 일어나며 정희를 노려봤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어떻게 이혼한 며느리가 상속을 받아? 정희는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랐다.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거짓말. 분명히 어머니한테 꼬드겼을 거야. 미란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변호사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분위기는 계속 험악했다. 태호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도 좋지 않았다. 어머니가 왜 이런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미란이 소리쳤다. 분명히 당신이 어머니를 회유한 거야.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이혼 후에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어요. 그럼 더 이상하잖아. 연락도 안 하던 며느리한테 왜 재산을 남겨? 태성도 한마디 거들었다. 게다가 그 아이. 수민이는 우리 핏줄도 아니잖아. 그 말에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다. 수민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건드리는 말이었다. 정희는 수민을 낳아서 키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친딸처럼 키워왔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수민이를 제 딸로 키웠습니다. 키웠다고 해서 진짜 딸이 되는 건 아니지. 미란이 비웃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감정을 드러내봤자 좋을 게 없다는 것을 알았다. 변호사님,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다른 절차가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태성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 유언장은 무효야.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소송 걸겠어.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 쓰신 거라고 주장할 거야. 정희는 더 듣고 싶지 않아서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태호가 따라왔다. 정희야, 잠깐.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미안해. 형수가 너무 흥분했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태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가 왜 이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정말 모르겠어. 저도 몰라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정희는 태호를 뒤로 한 채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되었다. 집에 돌아와 수민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수민은 놀란 표정으로 엄마의 말을 들었다. 엄마, 할머니가 정말 저한테도 상속을 남기셨대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시댁에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라. 왜요? 할머니가 직접 쓰신 유언장인데 혈연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너를 진짜 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수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럼 제가 엄마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정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너는 내가 키운 내 딸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앞으로 어떤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민이 상처받지는 않을지 걱정되었다. 유언장 공개 후 3일이 지났지만 정희는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다.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자꾸만 그날의 상황이 떠올랐다. 특히 미란이 그 아이는 우리 핏줄도 아니잖아라고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정희 선생님, 오늘 유난히 조용하시네요. 동료 간호사 영미가 말을 걸었다. 그냥 개인적인 일로 좀 복잡해서. 혹시 수민이가 취업 준비 때문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수민이 취업 문제라면 오히려 속 시원히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상황은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애매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휴대폰을 확인하니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와 있었다. 정희 씨, 태성입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없을까요? 어머니 유언장 일로 가족끼리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는 한참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시간과 장소 알려주세요. 그날 저녁 정희는 홍대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태성 부부를 만났다.
미란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지만 며칠 전보다는 차분해 보였다. 일단 지난번에 흥분해서 미안했습니다. 태성이 먼저 말을 꺼냈다. 괜찮아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정희 씨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미란이 끼어들었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왜 당신한테 재산을 남기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혼한 며느리인데다가. 그리고 무엇보다 태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수민이는 우리 가족의 혈연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정희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혈연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수민이를 20년 동안 키웠어요. 키웠다고 해서 진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미란이 차갑게 말했다. 법적으로도 입양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맡아서 기른 거잖아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럼 뭐라고 하시려는 거예요? 제가 수민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세요? 물론 고생하셨겠죠. 하지만 그건 당신의 선택이었잖아요. 선택?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갓난아기였던 수민이를 누가 돌봐야 했겠어요? 친부모는 없었고 시어머니는 키울 수 없다고 하셨는데 태성과 미란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들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태성이 말끝을 흐렸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정희는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어쩔 수 없어서 키운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소중해서 사랑스러워서 키운 거예요.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미란이 당황스러워하며 말했다. 목소리 좀 낮춰요. 여기 사람 많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지 말았어야죠. 정희는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났다. 잠깐 정희 씨. 아직 할 말이. 더 들을 말 없어요. 수민이는 제 딸이고 저는 그 아이의 엄마예요. 그게 전부예요. 카페를 나오면서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0년 동안 묵묵히 아이를 키워왔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하는지 억울했다. 집에 도착하니 수민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엄마, 일찍 오셨네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희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다. 응, 시댁 사람들이랑 좀 만나고 왔어. 수민이 책을 덮으며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혹시 저 때문에 뭔가 안 좋은 얘기 들으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엄마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엄마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정희는 깜짝 놀랐다. 언제부터? 중학생 때부터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엄마랑 안 닮았다고 해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 출생신고서를 찾아봤거든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수민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 그런데 전혀 상관없어요. 수민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저를 낳아주신 분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셨어요. 저를 키워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아플 때 돌봐주시고 이보다 더 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수민을 꼭 안아주었다. 그동안 속으로만 삼켰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엄마, 왜 울어요? 제가 뭔가 잘못된 말을 했나요? 아니야. 우리 딸이 너무 예뻐서 그래.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억울했다. 혈연이 아니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시댁의 말들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20년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아이를 키웠는데 왜 그런 말들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정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내일부터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댁에서 정말로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수민이가 상처받을까봐 하는 걱정이었다.
아무리 딸이 씩씩하게 이해한다고 해도 혈연 관계를 부정당하는 말들을 들으면 얼마나 상처가 될까?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수민이 방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작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역시 수민이도 상처를 받은 것 같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딸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그냥 돌아왔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누가 뭐라고 해도 수민이는 내 딸이야. 다음 날 오후 정희는 병원에서 일하던 중 간호사실로 급하게 호출을 받았다. 원무과 직원이 찾아와서 급한 용건이 있다고 했다. 정희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인가요? 아, 그게 원무과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로비에 어떤 분들이 와서 정혜 선생님을 찾으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환자분들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시댁 사람들이 병원까지 찾아온 건 아니겠지? 로비로 내려가니 정희의 예상이 맞았다. 미란과 태성이 접수대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윤정이가 여기서 일한다면서요? 왜 안 나와요? 저기 오시네요. 원무과 직원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정희가 다가가자 미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왜 전화를 안 받아요? 몇 번이나 걸었는데. 일하는 중이라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나와요.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주변에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정희는 어쩔 수 없이 병원 밖으로 나갔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태성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변호사도 선임했고 그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할 거예요. 미란이 거들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였다는 의료진 소견서도 준비 중이고요. 정희는 당황했다. 치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당신이 모르는 게 많아요. 어머니는 마지막 1년 동안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쓴 유언장이 유효할 리 없죠. 그리고 태성이 차갑게 말을 이었다. 설사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해도 수민이는 법적으로 어머니의 손녀가 아니에요. 상속권이 있을 리 없죠.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가 직접 수민이 이름을 써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닌가요? 미란이 비웃었다. 혈연도 아닌 애한테 재산을 남긴다고? 정상적인 사고라고 생각해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민이를 애라고 부르지 마세요. 애가 아니면 뭐예요? 남의 집 아이잖아요. 남의 집 아이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년 동안 제가 키웠는데 남의 집 아이라고요? 키웠다고 해서 진짜 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입양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맡아서 기른 거 아닌가요? 태성도 한마디 보탰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그 아이를 키운 건 당신 선택이었어요. 그걸로 우리 어머니 재산까지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봐요. 권리를 요구한 적 없어요. 저도 놀랐다고 했잖아요. 그럼 포기하세요.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다. 애초에 당신이 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면 우리도 소송 안 걸어요. 정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시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모욕적인 말들이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다.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소송 걸면 당신이 이길 가능성 낮아요.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성이 협박하듯 말했다. 소송 과정에서 수민이 출생의 비밀이 다 드러날 텐데 그 애가 상처받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정희의 마음이 무너졌다. 수민이가 상처받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답 안 주시면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태성과 미란이 떠나고 나서 정희는 한동안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20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수민이를 키운 게 잘못된 일일까? 혈연이 아니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는 건가? 병원으로 돌아가서도 정희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워했지만 무슨 일인지 설명하기도 어려웠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수민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 늦으시네요. 뭔가 힘든 일 있으셨어요? 정희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수민은 엄마의 변화를 눈치챘다. 엄마, 혹시 시댁에서 또 연락 왔어요? 정희는 대답 대신 수민을 꼭 안아주었다. 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엄마, 왜 울어요? 무슨 일이에요? 수민아, 미안해.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수민이 정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편이에요. 그날 밤 정희는 침실에서 혼자 엉엉 울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신념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수민이를 사랑하고 희생해서 키운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들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혈연이 아니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는 건가? 수민이 문을 두드렸다. 엄마, 저 들어가도 돼요? 정희는 급히 눈물을 닦고 대답했다. 응, 들어와. 수민이 침대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제가 있어서 힘드시면 저는 언제든지. 무슨 소리야? 정희가 벌떡 일어났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하지만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정희는 수민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내 딸이야. 그것만 기억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정말로 포기하는 게 나을까? 소송으로 가면 수민이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날 밤은 정희에게 가장 긴 밤 중 하나였다.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정희는 답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속을 포기하자니 시어머니의 뜻을 저버리는 것 같았고 끝까지 가자니 수민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었다. 토요일 오후 정희는 오랜만에 시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15년 전 이혼할 때 이후로는 처음이었다. 집 앞에 서니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다. 문 앞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벨을 눌렀다. 다행히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정희는 숨겨둔 열쇠가 있던 자리를 기억해내서 문을 열었다. 여전히 같은 곳에 열쇠가 있었다. 집안은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혼자 사셨던 것 같았다. 거실 한편에는 시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 정희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왜 저한테 그런 유언을 남기셨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사진 속의 시어머니는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정희는 결혼 초기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였다. 정희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혹시 시어머니가 왜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다. 시어머니의 침실에서 오래된 서랍장을 열어보니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옛날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일기장 같은 것들. 정희는 조심스럽게 하나씩 꺼내서 살펴봤다. 그런데 한 봉투에서 정희의 눈을 끄는 것이 있었다. 정희에게라고 쓰인 편지였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사랑하는 정희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그동안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했다. 태호와의 이혼 후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수민이를 얼마나 잘 키우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지. 가끔 몰래 수민이 학교 근처에 가서 보기도 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밝고 예쁘게 자랐는지.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시어머니가 그동안 몰래 지켜보고 계셨다니. 너는 아마 궁금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수민이에게 재산을 남겼는지. 사실 나는 그 아이의 진짜 할머니는 아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내가 보여준 사랑은 혈연보다 더 깊고 진실했다. 수민이가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니 그 아이의 친어머니는 너무 어렸고 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태호도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며 거부했었지. 그때 나도 솔직히 망설였다. 갓 결혼한 너에게 남의 아이를 맡기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하지만 너는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 아이도 소중한 생명이에요. 제가 키울게요라고 말했을 때 나는 내가 천사 같다고 생각했다.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20년 전의 일들을 떠올렸다. 정말 어려운 시기였다. 갓 결혼한 상황에서 갑자기 아이를 키우게 되었으니 그 후 20년 동안 나는 너를 지켜봤다. 태호가 늦게 들어와도 혼자서 수민이를 돌보고 밤새 아픈 아이를 간병하고 학부모 모임에 참석해서 당당하게 우리 딸이라고 자랑하는 너를 봤다. 이혼할 때도 너는 수민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태호가 그 아이까지 데려갈 이유 없다고 했을 때 너는 이 아이는 제가 키운 제 딸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었지. 그런 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너에게.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정희는 한참 동안 울었다.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들이 시어머니의 편지 한 장으로 모두 풀리는 것 같았다. 편지 밑에는 또 다른 종이가 있었다. 병원 진료 기록이었다. 시어머니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은 검사 결과였는데 인지능력 정상, 치매, 소견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날짜를 보니 유언장 작성 일주일 전이었다. 정희는 무릎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유언장을 쓰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이제 알 수 있었다. 사진첩을 뒤적이다가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수민이의 성장 과정을 찍은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학교 운동회, 졸업식, 생일 파티. 시어머니가 몰래 와서 찍으신 것들이었다. 한 사진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중학교 졸업식. 수민이가 할머니가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다고 함. 정희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음. 정희는 그때를 기억했다. 수민이가 정말로 그런 말을 했었고 자신이 친구에게 전화로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까? 마지막 사진에는 최근의 수민이 모습이 있었다. 대학 캠퍼스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 손녀 수민이. 정희가 정말 잘 키웠다. 이제 내가 할 일을 해야겠다. 정희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정희와 수민이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마음을 유언장으로 표현하신 것이었다. 집을 나서면서 정희의 마음은 확고해졌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시어머니의 뜻을 지키고 수민이의 당당한 엄마가 되어야 했다. 집에 돌아와서 수민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민도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엄마, 할머니가 저를 진짜 손녀로 생각하셨다니. 정말 감사해요. 그래,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할머니도 그걸 알고 계셨어. 그날 밤 정희는 태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송하세요. 저는 포기 안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정신 상태 관련해서도 증거가 있어요. 뭐라고? 갑자기 왜?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죠. 할 말이 많아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20년 만에 되찾은 당당함이 묻어 있었다. 다음 날 오후 김민수 변호사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정희는 시어머니의 편지와 병원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왔고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서류들을 들고 나타났다.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정희가 병원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어머니는 유언장 작성 일주일 전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에요. 태성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당황스러워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거야? 어머니 집에서 찾았어요. 어머니가 직접 준비해 두신 거예요. 미란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무단 침입이야.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 저한테도 열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정희가 시어머니의 편지를 꺼내자 변호사가 관심 있게 살펴봤다. 이것은 고인이 직접 쓰신 편지로 보이는군요. 필적도 유언장과 일치하고 편지 내용이 뭔지 읽어보세요. 미란이 소리쳤다. 변호사가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20년 동안 정희와 수민이를 지켜봤다는 내용, 그리고 왜 그들에게 상속을 남겼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편지를 다 들은 후 회의실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렇다고 해도 수민이는 법적으로 우리 가족이 아니야. 혈연관계가 없잖아. 혈연관계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20년 동안 수민이를 키웠어요.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요. 그건 당신 선택이었잖아. 미란이 소리쳤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선택이라고요? 정희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갓난아기를 누군가는 키워야 했어요. 친부모는 책임지지 않았고 당신들은 다 거부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거부했어? 20년 전을 기억 안 하세요? 태성 씨는 형수가 알아서 하라고 했고 미란 씨는 남의 애까지 왜 우리가라고 했잖아요. 미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건 그리고 태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아이 아닌데 왜 내가 키워야 하느냐고 했죠. 태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때는 우리도 어렸고 상황이 복잡했어. 복잡했다고요? 그럼 저는 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정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도 각 결혼한 새댁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변호사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분위기는 계속 악화되었다. 그래도 혈연이 아닌 건 사실이잖아. 태성이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으로도 상속권이 없어. 법적으로 없다고요? 정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건 뭐예요? 그것은 수민이의 가족관계 등록부였다. 거기에는 정희가 수민이의 법적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저는 수민이가 3살 때 법적으로 보호자 등록을 했어요. 친권자는 아니지만 법적 보호자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야. 입양을 한 것도 아니고. 입양을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입양을 하려면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친아버지가 거부했거든요. 자기는 책임지기 싫으면서 입양은 반대한 거예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다.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미란이 소리쳤다. 몰랐다고요? 당시에 모든 가족들이 알고 있던 일인데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20년 동안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터져나왔다. 여러분은 편했겠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하고 그러면서 지금 와서는 혈연이 아니라고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언제 당신 보고 키우라고 했어? 태성이 맞받아쳤다. 안 키웠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 거예요?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보육원에 보낼 거였어요? 아니면 다른 곳에? 그건 답해보세요. 제가 안 키웠으면 수민이는 어떻게 됐을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모두가 그때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 정희는 더욱 격해졌다. 저는 밤낮 가리지 않고 그 아이를 키웠어요. 아플 때 밤새 간병하고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야근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남의 아이라고요? 진정해, 정희야. 태호가 말했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다. 2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안부 물어봤어요? 아이가 아프다고 했을 때 병원비라도 보내줬어요? 학비 걱정할 때 도와줬어요? 미란이 변명하려 했다. 우리도 사정이 있었다고요? 그럼 저는 사정이 없었을 것 같아요? 홀로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20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변호사가 회의를 중단하자고 제안했지만 태성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어쨌든 우리는 소송 진행할 거야. 아무리 편지가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보장할 수 없어. 그러세요.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끝까지 가봅시다. 어머니의 뜻이 무엇인지, 20년 동안 제가 무엇을 했는지 법정에서 다 밝혀지겠죠. 정희가 회의실을 나서려는 순간 태호가 불렀다. 정희야, 잠깐만. 더 할 말 있어요? 그때 20년 전 일은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무책임했다. 정희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언장 무효 확인 소송이 시작되었다. 정희는 변호사 이정민을 선임했고 시댁에서는 대형 로펌 변호사를 고용했다. 법정에 들어선 정희는 떨렸다. 20년 만에 시댁 가족들과 이런 식으로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수민이도 함께 왔는데 딸이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팠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폈다. 피상속인 윤명자는 생전 마지막 1년 동안 치매 초기 증상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혈연 관계가 없는 수민에게까지 상속을 남긴 것은 비정상적인 판단의 결과입니다. 정희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유언장 작성 일주일 전 병원에서 받은 정신건강검사 결과 완전히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직접 작성한 편지를 통해 왜 이런 유언을 남겼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여러 증인들이 나왔다. 시어머니를 돌봤던 간병인, 동네 이웃들, 병원 의료진 등이 증언했다. 간병인 아주머니의 증언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어르신이 마지막까지 정정하셨어요. 머리도 맑으셨고 정희 며느리와 수민이 얘기를 자주 하셨죠. 내가 잘못 생각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라고 하시면서 원고 측에서는 이웃 주민을 증인으로 세웠다. 윤명자 할머니가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있다고 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정희 측 변호사가 날짜를 확인하자 그런 일들은 유언장 작성 훨씬 전에 있었던 일들이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20년 전의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났다. 수민이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당시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정희가 어떻게 혼자 아이를 키웠는지. 가장 극적인 순간은 수민이가 증인으로 나섰을 때였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저에게 세상 누구보다 큰 사랑을 주셨거든요. 원고 측 변호사가 질문했다. 그렇다면 본인이 윤 씨 가문의 혈연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저를 손녀로 여기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머니를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나요?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이혼 후에는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그런데도 할머니가 당신을 손녀로 여겼다고 생각하나요? 수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할머니의 편지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할머니는 멀리서 저를 지켜보시면서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재판장이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그리고 정희에게 질문했다. 피고인은 수민 양을 2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키웠습니까?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제 친딸이라고 생각하고 키웠습니다. 혈연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힘든 순간은 없었나요? 많았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모든 어려움이 사라졌어요. 피상속인과 이혼 후에도 수민 양을 계속 키운 이유는 수민이는 제 딸이니까요.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재판은 3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마지막에 재판장이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재산 상속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충분히 검토한 후 판결하겠습니다. 2주 후 판결일. 정희와 수민은 이른 아침부터 법원에 나와 있었다. 시댁 식구들도 이미 도착해 있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판결문 낭독이 시작되었다.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상속인 윤명자의 유언장은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정희는 순간 무릎이 풀릴 뻔했다. 수민이가 엄마의 팔을 붙잡아 주었다. 재판장이 계속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피상속인은 유언장 작성 당시 완전한 정신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유언의 내용 또한 충분한 고려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20년간의 양육과 돌봄은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가족관계를 형성했다고 판단됩니다. 원고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다. 태성과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또한 피상속인이 남긴 편지를 통해 이러한 유언이 깊은 고민과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며 법정을 나서면서 정희는 시댁 식구들과 마주쳤다. 태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정희야, 축하해. 정희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항소할 거야? 태호가 태성에게 물었다. 글쎄, 생각해봐야겠어. 미란이 정희를 향해 말했다. 이긴 거 축하드려요.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정희는 담담하게 답했다. 인정받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어머니의 뜻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판결 후 한 달이 지났다. 시댁에서는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 정희와 수미는 시어머니가 남긴 아파트를 보러 갔다. 강남에 위치한 84이 아파트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거실 벽에는 수민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시어머니가 몰래 찍어서 인화한 것들이었다. 할머니가 정말 저를 많이 생각하셨구나. 수민이 눈물을 글썽였다.
침실 책상 위에는 정희에게 쓴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 정희야, 이 집을 너와 수민이에게 남긴다. 20년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편안한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수민이가 결혼할 때까지는 너희 둘이 함께 살고 나중에 수민이에게 물려주렴. 그리고 예금은 수민이 앞으로 필요한 일에 써라. 내가 해주지 못한 할머니 역할을 대신해서. 정희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배려에 감동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수민이 물었다. 일단은 지금 집에서 계속 살고 이 집은 나중에 생각해보자. 할머니 마음은 고맙지만 갑자기 바꾸기엔. 저는 엄마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정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20년 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수민이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정희는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태호였다. 정희야,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에요? 그냥 할 얘기가 있어서. 다음 날 주말 정희는 조심스럽게 태호와 만났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사과하고 싶어. 태호가 입을 열었다. 20년 전에도 그리고 최근에도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정희는 아무 말하지 않고 들었다. 수민이를 내가 키우지 않은 걸 후회해. 그때는 젊어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어.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없는 건 알아.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말이었어.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수민이가 정말 잘 자랐더라.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가 정말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 당연하죠. 제가 키운 딸인데. 그래. 너가 키운 딸이야. 나보다 훨씬 좋은 아버지였어. 정희는 그 말에 조금 놀랐다. 어머니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 태호가 계속 말했다. 어머니가 왜 너한테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이해가 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 노릇한 것뿐이에요.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었어. 특히 혼자서는. 한참의 침묵 후에 태호가 물었다. 수민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착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사과라도 하고 싶어서. 정희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수민이가 원한다면요. 집에 돌아와서 정희는 수민에게 태호의 말을 전했다. 수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만나 뵐게요. 하지만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불러? 그냥 아저씨요. 제게는 엄마 한 분으로 충분하거든요. 정희는 딸의 말에 뭉클했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이 함께 만났다. 태호는 수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했고 수민도 예의 바르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다. 수민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나중에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아버지로서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수민이 조용히 말했다. 저에게는 이미 충분히 해주신 분이 계세요. 수민이 정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정희도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다. 진짜 가족이란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수민이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다. 이제 정희는 할머니가 되었다. 3살 된 손녀 지은이가 할머니라고 부르며
뛰어올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어느 날 정희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다가 자신도 수민이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졌다. 사랑하는 수민아, 엄마가 너를 처음 안아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한다. 갓난아기였던 너는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내 딸이라고. 20년 동안 우리는 많은 일을 겪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너를 키우는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혈연이 없어도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너와 함께 증명했다. 사랑이 있으면,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혈연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이제 너도 엄마가 되었으니 알 것이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지은이를 보는 내 눈빛에서 20년 전 내가 너를 보던 그 마음을 본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가족이다. 세상 끝날 때까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20년 전 어린 며느리였던 자신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이자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그때 수민이가 지은이와 함께 들어왔다. 엄마, 뭐 하세요? 그냥 편지 좀 쓰고 있었어. 지은이가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사랑해. 정희는 손녀를 꼭 안아주며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가족이구나. 혈연보다 사랑으로, 조건보다 헌신으로 만들어진 진짜 가족. 20년 전 시어머니의 유언장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